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일병 김서구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키의 리이나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한혜입니다. 빈티지 없는 멍빈의 샴페인이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와인 좀 한 해를 위하여. 1951년 4월 22일 중공군의 춘계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벤플리트 포격입니다. 중공군 약 8만 명이 전사하고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장군의 북진 계획은 좌절됩니다. 대체 왜요? 리이나 씨 요즘에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 있어요? 요즘 무한도전이 또 다시 네. 유행을 해가지고 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1953년 7월 26일에 방영된 예능 프로를 하나 준비했어요. 1953년 7월이요? 그때 TV 예능 프로가 있었나요? 미국 예능 프로입니다. 그리고 이날 출연한 게스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코미디언인가요? 과연 누구였을까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Panel, as you know, in the case of our mystery challenger, general questioning, which we will begin. Are you accustomed to appearing before audiences? Yes. Are you then in politics, sir? No, sir. Were you ever a general? Yes. 스무고개 같은 게임을 해가지고 맞추는 거구나. General, were you ever in Korea? Yes. I'm appearing here tonight on behalf of the American Korean Foundation Fund's $5 million emergency drive to help the Korean people. 근데 장군님 한국에도 오셨었어요? 네, 6.25 전쟁에 참전한 그것도 사성 장군입니다. 오, 별이 4개? 엄청 높은 계급 아니에요? 그렇죠. 와, 포스타면은 거의 최고 계급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인맥으로도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 오마 브래들리 미 초대 합참의장 이런 분들과 친구였어요. 바로 육사 동기생이었습니다. 와, 완전 별 중에 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분께서 한국인들을 도와야 한다고 TV에 나와서 홍보까지 하신다니까 누구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미 제8군 사령부의 4대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입니다. 벤플리트보다 한국을 사랑한 미국 장군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한국과 국군을 위해 헌신했는데요. 대체 그런 그가 왜 예능 프로에 나와서 한국을 위한 모금까지 했는지 그날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때는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다시 넘기 위해 필사의 공방전을 펼치고 있던 1951년 4월 그리고 그중에서도 14일 대구공항에 미국의 병력 수송기가 착륙합니다. 곧이어 내린 사람은 바로 벤플리트 장군. 미 제8군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3일 만에 한국에 오게 되죠. 3일 만에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지?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건가요? 네, 벤플리트 장군은 수개월 전부터 미 8군 사령관에 내정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벤플리트 장군이 한국에 오기 전 그리스 내전에서 공산 게릴라를 소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공산주의 확장을 막아낸 성과가 높게 평가됐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군과 중공군의 무기체계나 전략 전술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미군 수뇌부들이 판단했으니까요. Mr. Secretary and General Collins, I appreciate the tremendous responsibility I'm about to undertake. 무엇보다 장군은 전쟁터에서 가장 빛나는 유능한 야전 지휘관이었습니다. 2번의 세계대전에서 전공을 세워 훈장을 많이 받았는데요. 몇 개나 받았을 것 같아요? 2번의 세계대전을 치렀으니까 2개 정도 받지 않았을까요? 많이, 5개? 조금 더 많이. 무려 15개가 넘는다고 해요. 세상에. 특히 미 육군에서 2번째로 높은 무공훈장인 수훈 십자장을 무려 3번이나 받았답니다. 아, 정말
완전 전쟁 영웅이네요. 그런 분이 오셨다는 건 시기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되는 때였거든요. 실제로 벤플리트 장군이 부임한 8일 만인 4월 22일, 중공군의 5차 대공세인 이른바 춘계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중공군의 목적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서 서울을 재점령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다시 잡는 거였죠. 어마어마한 병력이 밀고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인해 전술이라고. 대체 얼마나 온 거예요? 일선에 배치된 전투 병력만 무려 약 7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나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들 뒤 이선에도 예비 부대가 있었는데 그 병력까지 모두 합치면 무려 130만 명이었답니다. 와, 130만.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인데요. 그럼 우리 아군은요? 얼마나 됐어요? 당시 국군과 유엔군의 병력은 모두 합쳐서 40만에서 50만 명 사이. 수적으로 완전 열세였었죠. 완전히 이건 시작도 전에 진 싸움 아니에요?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를 해도 3배가 넘는 숫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벤플리트 장군은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절대 병력을 희생하지 마라. 대신 포탄의 사용 제한량을 없애겠다. 아, 근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13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갖고 있는 포탄을 있는 대로 다 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는 무조건 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 포병대는 보급 문제로 1일 탄약 보급량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 한 문당 하루에 포탄 몇 개, 이런 식으로 탄약을 아껴 쓰기 위해 제한하고 있었는데 장군이 그 제한을 없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벤플리트 포격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거군요. 실제 포탄 사용량이 얼마나 더 늘었나요? 무려 5배가 넘었다고 해요. 와, 5배. 그야말로 병력을 화력으로 맞섰구나.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사실 가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벤플리트 포격을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전투인 서울 방어 전투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4월 말 벤플리트 장군은 중공군이 경기도 북쪽까지 접근해 왔다는 보고를 받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마포 한강변까지 105mm, 155mm 야포 400문을 배치하도록 합니다. 와, 광화문에서 마포까지요? 그리고 서울로 진입하려는 북한산 너머의 공산군을 향해 3일 동안 밤낮 없이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야말로 적이 오는 길목에 거대한 불의 장막을 친 거죠. 미군 추정에 의하면 서울 북방에서만 중공군 약 8만 명이 전사하고 약 5만 명이 부상을 입는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벤플리트 장군은 막강한 화력을 앞세운 이 작전으로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막강한 화력 앞에 인해 전술도 꼼짝없이 막힌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벤플리트 장군은 서울을 내준다는 것은 한국인의 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짓이다. 난 서울에서 적들을 끝장낼 자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 사수에 최선을 다할 걸 지시했답니다. 듣기만 해도 감동인데요.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나 봐요. 맞습니다. 그러던 1952년 3월의 어느 날 한 젊은 군인이 벤플리트 장군을 찾아옵니다. 젊은 군인이요? 네, 그는 미 공군 중위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중위는 이미 해외 근무를 마쳐서 파병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일부러 지원한 거예요?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는 전선에 굳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더군다나 당시 중위의 나이가 27이었는데요. 결혼을 해서 아이도 한 명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까지 두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 참전을 했다고요? 이 편지는 그 중위가 6.25 전쟁 참전 명령을 받은 직후 어머니께 쓴 편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눈물이 이 편지를 적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 전투비행 훈련을 자원했습니다. 곧 B-26 폭격기를 조종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지금 한국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 중위가 혹시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의 하나뿐인 아들 제임스 벤플리트 주니어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6.25 전쟁에 참전한 거네요. 더 놀라운 건 아들 벤플리트 중위가 바로 이전에 복무했던 곳도 아버지가 계셨던 그리스 전선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신 군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거네요. 네. 벤플리트 장군도 결혼 10년 만에 얻은 아들을 무척 아꼈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닮아 운동을 잘하고 배짱이 두둑한 데다 남을 잘 돕는 아들이 대를 이어 군인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참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벤플리트 부자에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벌써 느낌이 안 좋은데요. 왜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비극의 그날은 1952년 4월 4일이었습니다. 새벽 1시경 아들 벤플리트 주니어 중위는 2명의 팀원과 함께 B-26 폭격기를 끌고 군산 비행장을 출발해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중공군의 병력과 물자가 모이는 평안남도 순천 지역의 군사시설을 폭격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하필 이날따라 기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제발 좀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새벽 3시경 목표에 접근하던 벤플리트 중위는 본부로 교신을 보냅니다. 안개가 심해 임무 수행이 어렵다. 그럼 얼른 돌아와야죠. 그리고 이어진 벤플리트 중위의 다음 말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표적을 찾아보겠다. 왜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텐데. 그리고 얼마 뒤 벤플리트 중위와의 통신은 끊기고 그가 탄 폭격기는 레이더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실종된 거예요. 임무를 포기했더라면 살아 돌아왔을 텐데요. 벤플리트 장군에게 이 상황이 그럼 보고됐겠네요? 네, 그날 오전 10시경 벤플리트 장군은 보고를 받습니다. 아들이 실종된 곳은 적진 한복판. 살아있을 확률은 희박했지만 장군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두 번째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아, 제발 무사해야 될 텐데. 하루 동안 수색 작전을 벌였지만 아들 벤플리트 중위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수색에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가자 벤플리트 장군은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요? 전면 수색 중단. 네? 아들이 실종됐는데 수색을 중단한다고요? 내 아들도 수많은 군인 중 한 명일 뿐 아들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아들을 사지로 내몰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휘관으로서 냉철한 결정을 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라면 수색에 더 매달렸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들 벤플리트 중위가 실종된 다음 날인 1952년 4월 5일 국군 제2군단 창설식에 참석한 벤플리트 장군의 모습인데요. 이날도 장군은 모든 일정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겉으로는 의연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전혀 내색을 안 하시니까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픈 것 같아요. 벤플리트 장군이 수색을 중단시킨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실종된 벤플리트 주니어 중위가 혹시라도 미 8군 사령관의 아들이라는 게 알려져서 적들이 어떤 협상 카드로 이용할까봐 벤플리트 장군은 서둘러 수색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개인의 아픔보다 국가와 임무를 먼저 생각하신 거네요. 이 편지는 벤플리트 장군이 아들을 잃은 뒤 자신처럼 6.25 전쟁에서 실종된 군인의 부모들에게 보낸 건데요. 저는 모든 부모가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와 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벗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놓은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기서 장군이 말한 벗은 누구를 말할까요? 함께 싸웠던 전우일 수도 있겠고요. 가족? 가족, 조국.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위대한 사랑. 정말 숭고한 마음이네요. 와, 진짜 감동이에요. 놀랍게도 벤플리트 장군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이곳 한국과 국군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나요? 벤플리트 장군은 우리 국군 장병 개개인의 의지는 높지만 전투력과 조직력이 항상 부족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언젠가 유엔군이 모두 철수한 뒤에도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이 쉽지. 당시 우리나라는 가진 게 너무 없었는데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방에 야전훈련사령부를 개설하고 4단 단위로 입소시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술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또 보병학교와 포병, 통신훈련소를 통합해 교육훈련사령부를 출범하고 제주도와 논산에 신병훈련소를 설치하는 데도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군의 기틀을 잡는 일부터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뿐만 아니라 벤플리트 장군은 국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초급 장교가 절실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당시 진해에 있던 육군사관학교를 4년제로 개편하고 미 육군사관학교처럼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지금의 강군이 된 게 벤플리트 장군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이런 성과가 있어서 벤플리트 장군을 한국 육군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약간 벤버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체 왜 장군은 한국을 이렇게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벤플리트 장군이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말한 적은 없지만 임기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남긴 그의 고별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대한민국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나 역시도 대한민국이 나의 일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내 심장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당신들에게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혹시 심장이 아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들을 잃은 곳인 한국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특별하게 기억하겠다. 이건 것 같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1953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 퇴역했는데요. 퇴역한 뒤로도 한미 관계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특히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한미 친선 협회를 통해 단순히 군사적 동맹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서로 협력하는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를 드릴게요. 김대중 전 대통령, 이건희 삼성전자 전 회장, 박세리 전 골프 선수, 그리고 BTS.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들 일단 유명하신 분들. 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네. 바로 모두가 벤플리트상 수상자라는 겁니다. 장군님의 이름을 딴 상이 있었네요. 네, 장군의 뜻을 기려 1992년부터 한미 우호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인데요. 벤플리트 장군이 한미 관계의 시작이자 상징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입니다. 자, 오늘은 아들을 잃은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6.25 전쟁의 영웅, 벤플리트 장군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어떤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아들을 가슴에 묻고도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낸 군인 벤플리트의 헌신과 희생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요. 군인의 사명과 책임은 얼마나 깊고 강한 것인가? 나는 지금 내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얻어진 것이란 걸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1951년 6월 4일) 이 무적해병의 신화는 이 전투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도솔산 지구 전투. 북한군 진지에서 수류탄이 우박처럼 쏟아져 나갔고 해병대는 쓰러지는 장병의 수가 점점 늘어가자 갖고 있던 총을 버렸습니다. 총을 버렸다고요?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쥐고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어떻게 됐나요?